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에 서울 곳곳이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이내 이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이 광역 급행철도 노선으로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수원에서 덕정을 잇는 GTX 신호선 도봉 구간 건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GTX 신호선 도봉 구간이 지하 건설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지하 노선이 지상으로 변경돼 2년간 도봉 지역 사회가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 사업자 대표 등이 직접 도봉구를 찾아 GTX-C 창동역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 건설에 대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도봉 구간의 지상화 논란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지하로 원상복구해 주민들에게 공식화한 겁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지상 건설 제한 문제점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도봉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GTX-C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우리 GTX-C 창동역을 지하화하기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GTX-C 도봉 구간 지하 노선은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5.4km입니다. 국토부는 GTX-C 노선 이용 편의를 위해 창동역에 지하 역사를 조성하고 기존 4호선과 1호선 환승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동북권을 지나는 경원선 지하화 공사도 함께 진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희가 그 창동에서 도봉산까지 경원선 지상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하화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은 다음 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총 60개월로 2028년 도봉구 창동역에 GTX-C 노선이 완공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공식 발표한 당일 도봉 지역 주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이 창동역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해 동부권의 교통체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도봉 지역 주민 한 분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만난 이분은 2년 전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활동한 순수 주민분입니다. 네, 도봉구 창사동에 거주하는 최미숙 씨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이 직접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우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모두가 지상하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 서명서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에는 확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2년 전을 돌이켜보면 당시 이 지상화 추진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이 주민 반대 서명에 가장 먼저 동참했고 또 알리는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 도봉구 주민들에게는 지하 노선 건설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그 반대 서명을 했을 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던 거는 일단 소음과 분진도 문제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뜻으로 결사 반대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지하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섰던 것 같습니다. 네, GTX 신호선 지하 건설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광역 교통망이 동부권에 성사되면 이 지하철과 KTX 연장 등 또 다른 철도 노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하화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앞으로 경원선이 모두가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지하로 연결되고 하다 보면 동부권역에서 저희가 중심지로 그리고 문화 인프라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GTX 신호선 지하 건설을 어렵게 원상복구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 철도 구축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GTX 신호선이 지하하면서 그동안 4호선 그리고 1호선 모든 것도 같이 앞으로는 지하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백년지 대계라고 교통에 있어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동부권으로 다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역에 들어설 GTX 신호선 지하화 발표에 대해 도봉 지역 주민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이 성동구 관내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의 통폐합안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당중학교의 경우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돼 해당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검토 중인 안은 성동구 관내 4개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입니다. 행당중과 동마중을 동마중으로 통합하고 도손고와 경일고를 도손고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동마중은 현 도손고 부지로, 통합 도손고는 현 행당중 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행당중과 경일고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게 됩니다. 통폐합 과정은 2027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임시로 행당중 학생들은 덕수고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도성고가 행당중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당중의 교사동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 관리 이제 프로그램도 쓸 것이고 이게 수기 경청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이제 모두가 피해 없이 손해 이렇게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속 저희가 올해부터 갈등 관리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학부모와의 사전 상의 없이 마치 통보하듯 통폐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먼저 해야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없이 바로 이런 정책을 하겠다. 국가의 정책을 지면서 이렇게 반감을 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건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던 적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통폐합안의 전면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월과 7월 학부모 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 학교 통폐합 이해 당사자의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성동구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모두 잘못됐다는 해석인데 종로구의회 개원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치러진 종로구의회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빠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회의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어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로 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직무 집행정지와 의장 선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동시에 해야 하는 선거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치른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종로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해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시 치를 의장 선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종로 구민의 뜻에 반하는 지금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 거고 이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주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방향으로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한 분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의 참정권과 주민이 바라봤던 어떤 민의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내놓게 된 만큼 항소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기초의회에 입성한 지 1년도 안 된 종로구의회.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치른 의장 선거에 민주당 측은 종로구의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지만 국민의힘 측 패소로 수천만 원의 재판 비용은 모두 주민 혈세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1심과 2심처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상고심 전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대법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혔습니다. 이 재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만약 이럴 경우 강서구에선 오는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원래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10월 3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5,0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주민들은 오는 16일쯤 이 탄원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요즘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구 황학동 신중앙시장이 서울시의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향후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학동 신중앙시장이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입지입니다. 신중앙시장을 정문으로 북서쪽에는 최근 20, 30대에게 미식가의 성지로 불리는 힙당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남측으로 내려오면 역사문화공원이자 전시관과 행사장을 겸비한 DDP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중앙시장 지하에는 청년 예술가들의 공간인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인근에는 충무아트센터와 청계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6호선 지하철과 10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 등 교통 접근성도 한몫했습니다. 교통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힙당동도 있고요. 또 DDP, 청계천 등 관광지와 또 인접하여 있어서 전문가, 또 주민, 상인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수준 높은 콘텐츠로 좀 예술 시장화하는 방향으로 좀 콘텐츠를 채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앙시장에는 향후 스페인 산타카테리나 시장과 같은 지역성, 역사성을 살린 아케이드와 진입로를 갖추게 됩니다. 아케이드 천장에는 미디어 파사드와
아트 조명이 설치되며 노천 카페, AI 화재 감지기, AI 관광 안내 시스템 등이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디자인 설계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신중앙시장과 함께 종로구 통인시장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통인시장 일대는 경복궁, 청와대, 소천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역사관광 자원은 물론 시장 내 기름떡볶이, 엽전 도시락 등 유명 먹거리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입니다. 아케이트 등 디자인 공사는 오는 2025년에 착공하며 규모와 예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달 27일부터 사흘간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52회를 맞이한 체육대회에 서울 학생 선수 840여 명이 출전하는데요. 이번 대회 우승을 기약하는 선수단 결단식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학생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축구와 수영, 육상과 레슬링 등 총 35개 종목의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학생 선수단입니다. 올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의 초중등학생은 모두 846명. 지난 3월 서울시 소년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541명의 대표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긴 시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은 전국대회 우승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배울 좋은 스포츠 가치를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기를 통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나아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응원도 남달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와 휴일을 활용해 학생 선수들이 합동 훈련을 해온 만큼 스포츠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판정, 승자의 배려, 관중의 환호가 왜 필요한지, 때로는 승리보다 값진 아름다운 패배도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멋진 스포츠 리더가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후원합니다. 서울의 우승을 약속하며 6년 만에 열린 선수 결단식. 27일 울산시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서울 대표 학생 선수단의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5월 10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 주간을 맞아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 선거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한편에 마련한 체험마당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권자 사전투표, 선거일 등 선거 관련 단어가 적힌 원판을 향해 화살을 던지고 퀴즈 맞히기에 도전도 해봅니다. 후보자의 공약도 아시죠? 어떤 건지. 그 공약은요, 당선된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아니죠. 공약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미래 유권자들의 투표 체험도 이뤄집니다. 투표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어도 보며 상상하게 되는 내 인생의 첫 투표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지역을 위한 정당과 인물에 투표하겠다고도 다짐해봅니다. 엄마 아빠 투표할 때 따라가서 몇 번 봤거든요. 그때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살짝 그래도 편안한 분위기여서 처음 갖는 투표권이니까 의원분들 공약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골라서 투표할 것 같아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 지정 운영되어 오고 있는 유권자의 날. 시민들이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친근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인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해서 그 유권자 분들의 어떤 그 역할 같은 것을 강조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유권자의 날에 대한 그 기념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공이 돼 즐긴 유권자의 날.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시가 성동구 서울숲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가와의 숲속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숲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또 올해 참여할 대학생 작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숲에 설치된 야외 무대. 작품명은 숨쉬는 그물로 친환경 목재로 만들어진 구조체입니다. 목재마다 가운데가 뚫린 것이 특징으로 태양의 위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관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가운데 벤치에 앉으면 커다란 나팔을 통해 서울숲의 자연의 소리를 모아줍니다. 원판에 코를 대면 숲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5개의 구조물로 구성된 작품명 감각장치. 시민 100일장 당선작을 재해석해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연계한 작품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숲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선보이고 올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생 작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민들은 늘 바쁘죠.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또 도시민들은 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늘 이런 도시 갤러리 작업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 좋겠어요. 올해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서울 소재 5개 대학교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 작가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장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20개 학교, 39개 대학생 팀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방화복과 소방호스 등 폐소방 장비를 재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판매 수익 일부는 소방관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국제소방관의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김진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땀에 젖은 소방관의 방화복. 주머니 속엔 떨어진 당을 보충할 초코바도 함께합니다. 긴장 넘치는 소방서의 아침 풍경은 소리로 미뤄 상상해 봅니다. 어느덧 6년차 기업이 된 폐방화복 재활용 전문 기업에서 마련한 전시 공간입니다.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소방관이 착용했던 방화복과 방열복, 소방호스를 재활용해 만든 것들입니다. 열쇠고리와 가방, 액세서리 등 100가지 남짓되는 제품에는 소방관이 우리를 구하듯 우리도 소방관을 구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 소방관님들의 용기라든지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업 초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50%를 소방관의 치료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기부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시작하게 된 사업. 이제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 중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소방관들의 옷을 업사이클링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사실 소방안전 장비의 주요 소재인 아라미드라는 그 원자재는 이런 순환 구조가 없어서 자원에서 계속 채굴하고 그걸 계속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걸 저희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 속에 담긴 감사와 용기라는 가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치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지역마다 환경 살리기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배출 감축은 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살리기 소식을 연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주민통신원이 다녀오셨습니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이 강북구에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환경 뮤지컬과 체험놀이 그리고 또 전시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환경 뮤지컬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린이날을 기해서 강북문화재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의 환경 프로젝트를 강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어 가보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건 어린이 환경 뮤지컬이었습니다. 5월 5일, 6일 2시, 4시 2회에 걸쳐서 4회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바다로 간 쓰레기라는 제목의 환경 뮤지컬은 전석이 매진되는 호응을 받은 환경 뮤지컬입니다. 총 3부로 나누어서 만든 뮤지컬 환경연극 바다로 간 쓰레기는 버려지지 말아야 할 바다로 간 쓰레기들의 모험 이야기로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폐품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폐품악기와 오브제들로 바다 이미지들을 살리면서 해양 쓰레기라는 환경 문제를 통해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 자연인지를 알아보는 신비한 바닷속 여행 연극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를 위한 환경 뮤지컬은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 환경 연극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북구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뮤지컬 환경연극 바다로 간 쓰레기는 관객인 어린이들과 함께 풀어가는 참여형 놀이연극으로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다가 주는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연극으로 던지며 어린이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수수께끼 바다가 첫 번째 이야기로, 두 번째는 바다로 간 쓰레기 이야기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 쓰레기들의 섬에서 쓰레기들을 의인화해서 바다 생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람들에게 재활용되는 그날을 꿈꾸는 쓰레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환상과 미지의 세계, 바닷속 이미지를 수치화처럼 투명하게 그린 비언어 이미지극으로 만들어져 어린이들에게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맑고 깨끗해진 바다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연극입니다. 네, 환경 뮤지컬과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체험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환경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 진달래홀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가족 대상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이 이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놀이존, 업사이클링 체험존, 가족 체험존, 전시존 4개의 부스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놀이존은 분리배출 게임, 기후위기 재난 게임, 쓰레기 놀이터로 나눈 부스에서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에 대해 이해하는 코스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체험존에는 보석 목걸이, 위기동물 파우치, 동물상자, 저금통 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보는 체험존입니다. 전시존에는 플라스틱 업사이클 전시, 제로 웨이스트 전시를 통해 많은 가족들이 환경운동을 자연스럽게 놀이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기획하신 강북문화재단 관계자분 말 들어볼까요? 저희 강북문화재단에서 가정의 달 그리고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체험 부스 그리고 환경 뮤지컬 그리고 환경 교육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고요. 총 5주간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 뮤지컬과 또 가족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 참관한 이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또 앞으로 이 강북문화재단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기후 위기나 플라스틱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플라스틱을 안 쓸 수는 없다면 잘 버리고 잘 재활용하고 잘 썩히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과 생태에 관한 지식을 익히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미션 놀이들이 마련된 뜻깊은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북문화재단과 강북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배리어프리 아동들을 우선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재단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수금 주 2회 5주간 강북어린이 에코 리더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놀이, 만들기, 요리, 장학 퀴즈 등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올해 1회로 시작한 환경 프로젝트는 내년에 2회, 3회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북문화재단 관계자가 말하더군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환경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쉽게 배우면서 또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북구 소식을 운현선 통신원이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필요한 정보 등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나와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문화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문화 인식을 위한 여러 교육 가운데 이 세계 시민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필요성을 권인선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국적이 다른 친구와 함께 배우는 학생들.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세계 시민교육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캄보디아 옷을 입은 교사의 수업 준비가 분주합니다. 캄보디아 국기와 전통악기 등 자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첫 수업의 주인공은 영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다플러스 온 센터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받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이고 문화를 가졌는지, 언어와 여러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애들이 저 문화 수업 통해서 그렇게 안 가봐도, 우리나라 안 가봐도 수업 통해서 캄보디아는 이런 나라 있구나 그렇게 느끼도 있고, 그리고 수업 진행할 때 애들이 되게 저를 다문화 있잖아요. 저를 평가하지 않고 그 저를 선생님 예뻐요, 착해, 우리 캄보디아는 멋있어요, 나중에 가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 때 진짜 저는 강사로서 보람 많이 느껴요. 세계 시민교육은 영등포구 대림도서관과 다플러스 온 센터가 협력해 운영합니다. 나와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찾아가는 다문화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문화 교육이 실제 우리 안에 세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네 나라의 이슈, 다른 나라의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혀가고 감수성을 익히고 그러면서 같이 정말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선도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칭찬합니다. 挺高兴挺欣慰的，就是来了之后不会自己觉得很茫然，就是来了之后就是教育厅那边呀就告诉我们应该怎么做，而且提供了这个好的环境，然后我就特别高兴，谢谢。 또 다른 세계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도봉구 창경초등학교.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하고자 직접 목수건을 만들고
주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초안산 6km를 걸어 아프리카 친구에게 물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작은 활동 하나로 그 아프리카 물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감을 하면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금 더 교류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 같아요.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 문화를 배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배우는 세계 시민교육 어떠셨나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성,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수첩 권희선입니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한강의 노을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한강 맛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강 달빛 야시장인데요.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으로 고기를 빠르게 익히는 불초밥, 직화로 불향을 입힌 돼지구이, 길거리 대표 음식인 닭꼬치에 타코야끼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푸드트럭마다 20-30분씩 줄을 서는 건 기본.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발 디디틈 없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제 처음 와봐가지고 약간 좀 새롭긴 한데 사람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가 빨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푸드트럭 상인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신이 났습니다.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럭으로서 저희도 이제 자부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하더라도 이 차는 달빛 야시장에서 참가했던 차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야시장에는 푸드트럭 40대와 판매 부수 50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함께 열려 먹거리에 더해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에 반포대교 분수와 어우러진 도심 속 노을, 그리고 한강의 금빛 물결은 덤입니다. 약간 시장 개념보다는 그냥 진짜 놀러 온 김에 축제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놀러 온 김에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야시장의 다른 야시장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 특히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서울사랑 상품권은 물론 문화누리 카드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은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한강 달빛 야시장을 비롯해 가정의 달인 5월, 서울에서는 색다르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이 서울의 5월 축제를 계속해서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대형 회전 목마가 광장 중앙에 설치됐습니다. 회전 목마에 몸을 실은 아이들은 어지럽기보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뭔가 말이 뛰는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DDP에서 열린 봄 축제입니다. 어린이날 메인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회전 목마와 대형 벨리곰 인형은 이달 28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5월 서울 축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먼저 서울 장미축제는 13일부터 중랑 장미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퍼레이드와 음악회,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산의 진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음식 축제는 21일 성북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드러머들이 총 출동하는 서울 드럼 페스티벌은 26일과 27일 양일간 노들섬에서 열리는데 공연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 외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와 관악 어린이 가족축제, 찾아가는 숲속 음악회 등 색다르고 풍성한 볼거리가 한 달 내내 서울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관악구를 대표하는 막걸리가 탄생했습니다. 이 관악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이 신림동 백순대 등과 또 먹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막걸리일까요? 네, HCN 문성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림동 순대타운이 위치한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 백순대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이곳에 지역 특화 막걸리가 상륙했습니다. 관악구가 별빛 신사리 상권 홍보와 집객을 위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전국 단위 이제 상권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가 이제 가능한 전통주가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또 전통주 중에서 특히 막걸리가 상권의 기존 대표 상품인 순대와도 잘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관악구에 따르면 3월 13일 온라인 판매 시작 이후 한 달여 만에 약 800병이 팔리는 등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별빛 신사리 7.0 같은 경우는 신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막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별빛 신사리 이름에 맞게 조금 더 싱그러운 이미지를 투영해서 만들어달라는 이제 관악구 요청도 있었고요. 현재는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 별빛 신사리 상권 내 판매 점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악구 대표 축제인 강감찬 축제에서 시음회를 진행하고 특화 막걸리와 어울리는 기획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막걸리 판매 수익의 일부는 관악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다시 투입됩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반달곰에서 사람으로 변하게 된 쌍둥이 웅남과 정아. 웅남은 곰의 능력으로 경찰이 됐지만 이름 나웅남, 전직 구례경찰서 교통계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자, 골라봐. 현재 무직이고. 반대로 정학은 범죄 조직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웅남과 이정학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얼굴이 이게 뭐냐 이게 사포지 그냥 사포. 그 조직을 쫓던 경찰은 웅남의 존재를 알고 그를 이용한 일명 도플갱어 작전을 짜는데요. 이름하여 도플갱어 작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비슷해서도 안 돼. 완벽하게 이정학으로 만들어. 이름 나웅남. 다시 나웅남. 얼굴은 똑같지만 행동은 아주 다른 두 사람.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영화 웅남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교통망은 이 계획부터 과정까지 모두 실효성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네, 서울 동쪽의 끝 그리고 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동북권 교통은 GTX C노선 개설과 동시에 또 낙후된 철도 노선도 바뀌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서울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교통수단일 겁니다. 조금 앞서지만 이 서울 동북권 교통 문제와 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취재해 BTV 뉴스에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을 잇는 뉴스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